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봤죠. 국회의 구성과 회기.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이때 이제 국회 내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장 1인, 그다음에 부의장 2명,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 그 국회의원들 이제 상임위원을 배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이게 상임위원회에 이제 그 속해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딱 반으로 나눠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에서 의장단과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바꿔줘요. 임기가 반이 지날 때.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상임위원이나 국회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라는 거 우리 참고하기 바라고요. 회기, 정기회와 임시회 요거 얘기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국회가 활동을 할 때 운영 방식과 관련돼서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면, 하나는 이제 의결 정족수죠.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회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그 뭡니까 그 부결된 거로 본다. 그렇죠. 의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부 동수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부결되는 거고, 그리고 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의사 공개의 원칙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입법권이나 사법권은 그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회의는 물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공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회기 계속의 원칙 50일째,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시회 또는 정기회 이런 회기 중에요. 근데 회기 중에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회기 내에 표결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기가 끝났어요. 그럼 그 법률안을 포함한 그러한 의안은 회기 내에 그 가결이든 부결이든 표결에 이르지 않았을 때 폐기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회기는 그러면 그 안건은 그 다음 회기에 또 계속해서 논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그 안건이 살아있다? 해당 국회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표결을 할 수가 있고 그 안건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국회 임기 4년이 끝날 때, 그때까지 표결되지 않았던 법률안을 비롯한 모든 의안은 자동으로 다 폐기가 된다. 그게 이 단서 규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모든 법안이 다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국회에서 그거를 또 상정하고 싶으면 다시 발의를 해야 되겠죠. 국회 내에서. 그래서 이제 안건을 상정해야 다시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뭐다?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회기 계속의 원칙.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사공개 원칙 좀 전에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결 정족수도 얘기했는데 의사 정족수라는 게 또 있어요. 의사 정족수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가 소집이 돼서 논의를 하는데, 의사를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사 정족수는 의결 정족수보다는 요건이 완화돼 있죠.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의 출석이 유지가 되면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5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뭡니까? 의사 진행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외에 의사 정족수라는 게 또 있다는 거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사부재의의 원칙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그 개념은 같은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그 확정 판결이 난 이러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동일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 동일 회계 내에선 다시 상정할 수가 없도록 하는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구성과 회기 그리고 몇 가지 그 의사 진행의 방식에 적용되는 그러한 원칙 또는 기준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인데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두 번째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세 번째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인데 국민의 대의 기관은 뭐냐? 바로 이제 국회가 국민을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표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 그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의회주의죠. 의회주의가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영토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국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 민주주의, 다른 말로 대의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의 대의 기관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의회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가 됐죠. 의회주의가. 그만큼 이런 이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는 국회의 아주 그 기본적인 지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 뭡니까? 입법권이죠. 그래서 법률을 그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헌법상의 지위로는 이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국회는 이러한 그 입법에 대한 권한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이제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뭐 정부나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요.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해서 정부, 법원, 또 헌법재판소를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역할. 그래서 어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국회 역할, 이거를 이제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위에서 행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 권한은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정에 관한 권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권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아까 국회가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헌법상의 지위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 네 번째 국회 내부 사항에 관한 자율권. 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입법에 관한 권한은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일단 이제 법률의 경우에는 법률안 제안권하고 법률안 의결권이 있죠. 그런 권한이 있고,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 의결권과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 제안권과 헌법 개정안 의결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 규칙 제정권이 있죠. 이거는 이제 국회 내부 사항에 관한 자율권과 중첩되는 권한인데, 그런 그 규칙 제정권은 국회 내부 사항에 관한 자율권에도 이런 자율권으로서의 성격도 같지만 동시에 이제 입법에 관한 권한에도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헌법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죠. 그래서 모든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헌법 60조 1항에 규정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은 60조 1항에 그 해당되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입법에 대한 권한에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약은 국내법이 아니지만 뭡니까?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약이 국내법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조약 체결에 대한 그 동의권을 갖는 것도 입법에 관한 권한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입법에 관한 권한에는 어떠한 것인지 그냥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재정에 관한 권한인데 뭐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 국가 기관들이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이 없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그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누가 갖냐? 바로 국회가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국회의 또 하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은 어디서 짜냐? 정부에서 짜죠. 특히 이제 정부 안에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편성된 예산안은 그 국가 예산안은 이제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예산안이 적절한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안을 누가 확정시키냐 그거는 그 정부가 아니고 국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는 예산안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아니 미안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 짓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그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서 뭐 행정부 예산도 그렇고 정부 예산도 그렇고 국회, 법원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예산안을 갖다가 이제 그 전화 그 지급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각 기관들이 이렇게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이제 예산을 또 집행을 한 겁니다. 예산 집행하고 나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다음에 설거지 하듯이 또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산을 또 기본적으로 결산 보고서를 그 행정부 내 기재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또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또 결산안도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이 바로 이제 국가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예산 절차를 잘 알고 싶으면 관련되는 헌법 규정 더하기 이제 국가재정법 이 규정들을 이제 이렇게 그 읽어보면 대략적인 개략적인 절차가 이제 그 떠오를 텐데 우선 첫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뭡니까? 정부죠. 정부 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언제까지? 자,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우리나라 그 국가 예산 그 회계연도고 또 많은 기업들도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나라나 기업별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우리 국가 그 대한민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끝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에 시작해서 9월 30날 끝나요. 그래서 미국은 회계연도 개시 일자가 10월 1일이고 일본은 또 4월 1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도 많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국은 10월 1일 회계연도 개시일자가 일본은 4월 1일 나라별로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내년 회계연도 개시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되기 90일 전까지 헌법에는 그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면 통상적으로 한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그 예산안을 갖다가 뭡니까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시한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는 거는 90일 전이기 때문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대략 30일 한 달로 치면 이제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럼 120일 전이면 그 뭡니까 그 8월 초가 되겠죠. 그렇죠. 어디 따져볼까요? 그러면서 9 잠시만요. 자, 9 그럼 10 11 12 그렇죠. 이 9월 3일은 120일 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90일 전이면은 그 10월 초가 될 텐데 10월 11 1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자, 요거는 30일 전이 맞고 요거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9월 3일까지
그 뭡니까? 그 예산안을 갖다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래서 보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시한보다 훨씬 전에, 그 전에만 하면 되니까 이게 위헌은 아니죠. 우리 더 빨리 제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늦어도 이제 정부에서 9월 3일까지는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국회가 정기회에 개회하기 전에 보통 이제 국가 예산안이 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는 그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나 하면은 예산안을 짜는 권한은 없고 그런 이제 정부, 즉 행정부 그 안에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런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는 뭡니까? 또 이런 그 각 그 정부 기관은 이제 그 기재부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런 그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받은 또 정부 각 기관에서 받은 이런 그 예산 요구서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국가 예산안을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가 정기회를 개회하기 전까지 제출을 하면 국회는 회개연되기 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을 짓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확정됐으니까 예산안이 그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서 각 그 중앙 관서가 그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을 하겠죠. 집행을 이제 12월 말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뭡니까 그 결산 보고서를 2월 말까지 이제 또 정부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재부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각 중앙관서에서 보낸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안을 작성한 것처럼. 그래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국가재정법에.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감사원은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 대략 한 40일 그 시한이 그 주어지겠죠 최소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5월 20일까지 이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보내죠. 국회하고 정부로.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뭡니까? 최종 확정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언제까지?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응? 그러면은 이제 5월 말까지 제출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할 걸 다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기재부는 각 중앙 간서에 예산 요구서를 이제 5월 말까지 제출하게 됐으니까 다시 이제 6월부터는 내년 예산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 예결산 이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5월 말까지 내년 예산 그 요구서 받아서 예산안 만들고 하다가 이제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러니까 그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만 1년이죠. 그 예산 요구서 받은 5월 말까지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만 1년 뒤인 이제 그 5월 30일 날 그 결산 보고서를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결산 보고서 제출하면 다시 또 이게 여기가 또 연결되는 거죠.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예산안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예산안 짜서 넘기고 그 다음에 또 결산 보고서 2월 말까지 받아가지고 뭡니까 결산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감사원 그 검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확정된 국가 결산 보고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그 예산 편성 끝나면 결산 또 보고서 작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이제 결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걸 마무리 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또 결산 보고서도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예산만 심의 의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법 128의 2 이렇게 된 거는 128조 2항이 아니고 128의 2조예요. 128의 2조. 그래서 128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조문이죠. 그래서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언제까지 이걸 결산하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제 결산에 대해서 의결, 그래서 결산을 확정지어야 되냐면 정기의 개회 전까지. 왜? 정기의 개회되면 내년 예산 안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거 심의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기의 전까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 결산, 그러니까 이 결산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는 그 감사원의 이런 그 감사 등에서 이제 만약에 예산이 위법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있다. 그런 건 당연히 또 개별적으로 다 뭐 징계를 하거나 이제 처벌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그 국가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집행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책임이 이제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논의, 문제 제기 이런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다. 알겠죠? 이걸로서 이제 책임 문제는 완전히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이제 개별적인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그런 예산에 대한 거는 당연히 뭡니까? 적발된 것들은 다 이제 거기 적절하게 처벌되거나 이제 징계 조치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의 그 간단한, 그러니까 그 용어의 그 간단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준예산은 뭐냐 이런 거예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12월 2일까지 2일을 넘어서 그 12월 2일을 넘어서까지 뭡니까? 그 예산안이 의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12월 31일까지는 적어도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도 의결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국가의 그 기관이 그 활동이 이제 중단이 되는 거냐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준 예산의 집행은 인정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세 가지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헌법이나 법률로 정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또는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계속비는 이제 사업 그 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뭡니까? 1년 내에 이런 예산 집행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1년 내에 할 수 없는 거, 뭐 다리를 그 건설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1년 내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몇 년, 그러니까 1년을 넘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편성을 해요. 계속비. 그럼 이제 그런 그 예산을 계속비라고 하는데, 이런 계속비도 예를 들어 3년짜리다. 3년 승인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때까지는 별도의 동의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비,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게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해서 그걸 준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확인차 헌법 규정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항목. 그래서 이겁니다. 그 54조 3항 1, 2, 3호.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비, 그다음에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다음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즉 이게 이제 계속비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은. 그래서 준 예산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얘기했고, 자 여기 계속비에 대한 정의가 있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이런 예산을 계속비라고 한다. 알겠죠?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예비비. 예비비는 아무리 이제 정부에서 예산안을 치밀하게 짜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이러한 항목이,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 전혀 없던 항목에 대해서 그 지출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만 그 생각보다 더 많이 그 지출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그냥 예비비에서 일정 비율을,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비비는 세부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국가재정법에 예비비로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냥 예비비 해가지고 그 총액 얼마 이렇게만 이제 해당 연도에 국회의 그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 다음 해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 국회에서 뭡니까 그 승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집행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55조 2항의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국회에서 그 지출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산할 때 이제 그런 걸 검토를 받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비, 그 다음에 우리가 준예산, 그 다음에 계속비까지 받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올해도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세수가 더 많이 거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더 많이 거친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이제 또 국가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산안을 갖다가 이제 그 별도로 이런 것 말하자면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이걸 또 다시 국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출되는 이런 그 예산을 이제 편성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회의 그 의결을 이제 거쳐야 된다 해서, 근데 이런 예산이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는 이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국가 예산안과 별도로 편성이 되는 그러한 예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용어의 그 기본적인 개념까지 봐서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 10부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